네, 안녕하세요. 저는 OT ICS 분야에서 보안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나현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아서 계속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두비주 분이나 첨단께도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한 2시간 동안 세션 4개를 쉬는 시간 없이 연달아 듣는 거는 조금 피로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는 노조미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OT ICS 보안 솔루션을 취급하는 회사이고요. 저는 국제자동제어협회에서 OT ICS 보안 솔루션 혹은 보안 담당자분들이 지켜야 될 보안 사항, 권고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제정하고 검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정보보안 행사를 참석할 때마다, 제가 청중 입장에서 들을 때마다, 발표자 입장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제일 신경 쓰는 내용이 있는데요. 약간 이런 부분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발표를 듣다 보면은 막 강사분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때 듣는 순간에는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표를 다 듣고 집에를 갈 때 남는 게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은 듣고 있는데 강사 혼자 아는 이야기를 뭐 한다거나 그래서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만약에 제조보안 쪽에 처음이시거나 OT ICS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 봤고요. 이미 잘 하시는 분들, 혹시 뭐 저보다 더 스킬 수준이 높은 분들이 듣더라도 노조미 네트워크스라는 보안 솔루션은 OT ICS 보안을 저런 식으로 수행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우선 왼쪽에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도식화해 놓은 자료인데요. 어느 분야가 돈이 많이가 되는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도식화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2023년도, 그 다음에 2024년도 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미래 보안 위협이 어느 게 가장 심각한가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게 제조업과 공공사업 쪽으로 볼 수 있고요. 왜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는 산업이 됐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을 제조하는 프로세스들이 전부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선박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이 전부 제조업으로 카테고라이징 되기 때문에 항상 부동의 1위 산업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의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애초에 굴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글로벌 해킹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노골적이고 대놓고 대범하게 해킹 활동이나 테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운영기술 보안, 즉 OT, ICS 보안 부분이 교집합적인 부분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닥쳐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 OT, ICS, 즉 제조 보안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OT, ICS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 내용이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OT, ICS? 왠지 나랑은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뭔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만 소수해서 사용하는 것 같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 이미지를 보시면은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저 이미지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바로 어떤 그림이다 라고 아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저 오른쪽은, 왼쪽, 그림이랑 비교해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등을 저런 식으로 켜고 끌 수가 있었었는데요. 제어 시스템, 즉 컨트롤 시스템에서 가장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자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으면 제어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 스위치를 통해서 전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제어 시스템들이 더 발전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형광등을 어떻게 켜고 끌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 원격에서 핸드폰 어플로 켜고 끌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빛의 뭐 밝기를 바꾼다거나 혹은 빛의 색깔을 바꾼다거나 예약된 뭐 시간이 되면 알아서 켜지고 알아서 꺼지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 기술은 어떤 거냐? OT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는 저 방 자체를 보시면 됩니다. 저 방에 대해서 필요할 때 불을 켤 수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불을 끄고, 즉 뭐 잠잘 때는 불을 꺼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불을 켜고, 이렇게 해서 방을 활용하고 있는 것, 저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할 때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저 활동들이 OT,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운영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산업용 제어 시스템, 산업 분야에서 OT는 어떤 게 될까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예전에 1969년도에 쏘아 올린 우주왕복선 아폴로 11호의 운전석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그림이 스페이스X,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석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스위치나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버튼 하나하나가 다 무엇인가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추진체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방향을 제어할 수도 있고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궤도에 오른 다음에 수행해야 될 미션들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어 시스템들이 모여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현대화되면서 그걸 한쪽으로 공간에만 몰아놓은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몰아놓고 디지털화 시켜서 저렇게 사람과 기계가 인터페이스 할 때 한 군데에서 터치 스크린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HMI라는 아마 컴포넌트 이름을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쉽게 표현해서 사람과 기계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은 그 시스템은 HMI가 되게 됩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 운전자나 엔지니어들이 저 HMI, 저 파란색 화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클릭해서 뭘 제어하고 켜고 끄고 좀 정밀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HMI가 됩니다. 그래서 OT랑 ICS가 어느 분야에서 쓰이는가를 찾아보게 되면은 특정 산업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야에서 쓰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안 쓰이고 있는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이 OT, ICS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OT, ICS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위협을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와 결함, 두 번째는 해커의 공격,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어할 때는 사람이 운영자가 실수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이상행동을 벌일 일이 절대로 없었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뭐 이제 최근에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으로 제어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뭔가 버그와 오류가 일어나게 되면은 서비스가 중단이 되거나 운영이 셧다운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원격에서 통제할 수 있거나 한 번에 많은 걸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뭐 외부에 있는 공격단체나 해커단체, 테러단체들이 OT, ICS 제어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가장 최근 사례만 제가 뽑아봤는데요. 2021년도, 2년도, 3년도 이 정도의 미디어에 올라오게 된 시점에서 이런 사고 사례가 있었다라는 점인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었던 내용은 이게 피해 규모가 크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제어 시스템을 모든 회사들, 모든 조직들이 전부 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혹은 사고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어 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OT, ICS 분야에서의 사고는 대규모 환경 파괴를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들을 보게 되면 제어 PC, 제어 설비들이 감염되게 되어서 이상행동을 벌이게 되면 뭐 오수가 하천이나 강으로 그냥 무단으로 방류하게 되거나 혹은 독가스나 뭐 이렇게 분진 같은 것들 이런 게 필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공기 중으로 분사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대규모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 OT-ICS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바로 정보 보안 사고를 통해서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이버 보안 사고, 정보 보안 해킹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파괴 행위를 일으키거나 혹은 뭐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호 제어 시스템을 악용해서 뭐 보행자 신호등과 주행자 신호등을 동시에 파란불을 켠다거나 철도 제어 시스템을 해킹시켜가지고 잘못된 쪽으로 제어 신호를 내린다거나 뭐 안전 개장 시스템 뭐 이런 쪽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혹은 해킹을 하게 되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거버넌스 측면, 기업 이미지라든지 뭐 주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좀 예로 드는 표현 중에 IT 보안 분야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뭐 보안 뉴스, 전자신문 이런 데 나오게 되지만 OT-ICS, 제조보안 쪽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방송 3사나 일간지 일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법이 강화되게 되면서 보안 담당자만 처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업주, 그 소유주까지 같이 처벌한다라고 이제 법 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는 분야인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가장 쉽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OT-ICS 보안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내용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왜 모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런 설비나 시스템들, 자산들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안하는지 그 보안에 대한 방법론, 보안 솔루션들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업체나 컨설팅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사 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팀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 다루고 있는 이런 로봇들, 설비들, 뭐 시스템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정보 보안 측면에서, 논리 보안 측면에서 어떻게 보안해야 되는지 보안 방법론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보안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생산 자동화 설비들, 뭐 알 수 없는 로봇들, 설비들, 시스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어떤 프로세스대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스케줄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논리지 갭이 좀 미스매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협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일 조직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까요. 아마 OT-ICS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융합보안 프로젝트들은 협업이 어려운 문제가 실제 실무 단계에선 가장 큰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왜 협업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고객사 혹은 보안이 필요한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서 그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의 뭐 이렇게 제조 노하우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운영 노하우 이런 게 유출될 수 있으니까 컨설팅사라든지 뭐 보안 솔루션 회사 쪽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보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충분히 협업을 못 한다거나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뭐 적절한 설치 포인트 위치 혹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끌고 갈지 이런 데서 협업을 충분히 잘 안 되게 되면 고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 부서 내에서도 보게 되면 일단 생산팀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생산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부서의 업무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뭐 납기 일정을 맞춘다 혹은 제조 단가를 낮춘다 뭐 다운타임을 없앤다, 인명피해를 없앤다 이런 게 훨씬 더 업무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보안팀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의 IT 보안을 수행하던 팀이 OT 보안까지 커버리지를 넓힌 경우에는 우리가 OT까지
좀 지금 IT 하듯이 잘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접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또 OT에서 무언가를 탐지하고 인사이트를 받더라도 그런 거를 뭐 관련 부서에 공유를 하거나 혹은 리포트로 써가지고 뭐 이렇게 협업을 했을 때 그런 피드백을 잘 못 받는다거나 추후 팔로우업이 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프로젝트가 막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실무자 입장에서 난해한 부분인데요. 가장 난처한 부분은 이 난해함과 복잡성입니다. IT 부분의 난해함과 복잡성이랑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 부분이 큰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제조사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심지어 같은 제조사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와 있는 제품들 혹은 같은 제품의 버전들 그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관리 주체 혹은 관리 뭐 협력사, 그 다음에 뭐 유지보수 업체, 유지보수 계약 기간, 도입 시기 이런 게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OT ICS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별 중요도, 시스템들의 민감성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일 솔루션 하나로 전부 커버한다거나 혹은 뭐 소수의 담당자들, 뭐 특정 전문가, 협력업체가 이 모든 OT ICS들을 다 커버해가지고 원큐에 한 번에 그냥 다 끝내주겠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OT ICS 뭐 솔루션이나 전문 제품들의 특징인데요. 기존의 정보 보안 솔루션들이 OT 분야에 오게 되면은 크게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용 프로토콜이라는 통신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모바일들은 어떤 라우터, 어떤 스위치를 경유해서 누구와 통신을 하더라도 다 통신이 될 수 있게끔 표준 규약, 즉 다 같이 합의된 프로토콜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로봇들이나 생산 설비, 이런 스카다 시스템들, 자동화 설비들은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끼리만 호환이 되거나 그 에코시스템 안에 있는 설비들끼리만 통신이 되게 되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뭐 극대화시킨다거나 혹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끼리만 연동시킨다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토콜들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리 솔루션, 보안 솔루션들을 넣게 되면 그런 통신들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이나 보안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분야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 인력들이 이미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단계별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OT ICS 보안을 수행을 하실 때 거의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운영 중인, 지금 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 설비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솔루션을 붙이고 운영되고 뭐 분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존에 있는 설비들, 자산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전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업용 프로토콜을 인식해서 그 통신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솔루션을 붙이거나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다. 혹은 이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포인트, 주안점을 둬야 될 중요한 태스크 두 가지는 가시화, 시각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탐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랑 누구랑 통신이 되고 있고 어느 망이랑 어느 망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망에 어떤 자산들이 붙어 있고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시각화가 되고 시각화된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 구성도다라고 해서 그려놔가지고 종이에 그려서 그걸 프린트하게 되면은 몇 달만 지나도 그 내용이 안 맞게 될 텐데요. 당연히 뭐 노후화 장비가 교체되거나 뭐 새로운 장비가 뭐 들어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네트워크는 변경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시화시키는 거, 가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탐지인데요. 탐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특히 취약한지를 사전적으로 파악을 해서 로드맵을 설계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취약하지만 감수할 수 있는 위협으로 우리가 그냥 감수하겠다. 혹은 이건 감수할 수 없는 위협인데 당장은 안 되니까 우리가 뭐 다음 교체 작업 때, 뭐 다음 유지보수 작업 때, 셧다운 때, 뭐 휴동 기간 때 이런 식으로 플랜을 가져가겠다.
라고 해서 탐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 거를 일단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탐지하느냐,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모든 OTICS 회사들,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교육기관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이 위협 인텔리전스입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는 뭐 회사마다 뭐 품질의 차이,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공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냥 집단 지성입니다. 우리가 나무 위키 혹은 뭐 위키 백과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다 같이 읽고 수정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들을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보안 전문가들이 어떤 멀리셔스한 도메인을 본다든지 뭐 취약점을 발견한다든지 제조사들이 본인 제조품에 대해서 취약점을 먼저 발견했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 약속되어 있는 규정대로 다 같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 군데에 모아서 우리 솔루션에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솔루션들은 계속 지나다니는 OT 네트워크, ICS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매치되는 항목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경보를 발생시키고 사람들에게 뭐 인지시키고 이런 내용을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악성 코드들, 바이러스들, 그 다음에 위협들을 탐지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OTICS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각각의 설비들이 동작하는 방법들, 제조사들, 그 다음에 중요도 이게 전부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고 뭐 이상 행동이 어떤 경우가 이상한 건지 어떤 경우가 안전한 건지 이걸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전체를 다 학습시켜가지고 인공지능에게 위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놀라운 수준으로 신뢰성을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귀중한 인사이트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부분이 뭐 이상하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혹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설정한 거에 대해서 뭐 악성 행위, 뭐 이상 행위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인공지능이 잘 잡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해봤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사례가 있지만 모든 고객사,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 했었던 협력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항목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저희가 오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OT ICS망, 즉 핵심 설비에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제어 네트워크가 폐쇄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런 데를 가시화시켜 보면은 그다지 폐쇄적인 폐쇄망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어망은 없겠지만 회사 내에 사내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그 제어 네트워크에 붙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안 레벨이 다른 네트워크, 즉 뭐 IT 영역, 업무 영역, 뭐 회사 내에 뭐 휴게 영역 이런 데에서 제어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제어 네트워크에서 뭐 한정적으로 다른 뭐 사내 네트워크, 다른 협력사 네트워크로 붙을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내용을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솔루션들, 즉 뭐 구글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쇼단 같은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스캔을 해보면은 그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점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탐지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내부 간의 잘못된 연결 접점들을 잡아내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귀중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중요한 사이트들, 우리가 뭐 공공기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요 네트워크들, 제어 네트워크들에서 바이러스나 멀웨어를 탐지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었더니 일단 요즘 랜섬웨어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멀웨어나 악성 코드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일단 한 번 감염시켰다라고 해서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잠복해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들여다보고 최대한 많이 확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걸렸다라고 인지한 시점에서 한 번의 디스크를 다 암호화시키거나 혹은 폐기하는 방식으로 공격하거나 테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확산하는 단계에서 멀웨어를 잡아낸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OT-ICS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안 착각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설비 한두 개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관리할 수 있는 툴들, 방안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 제어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가시화시켜가지고 뭐가 붙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위협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진짜로 가서 즉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업계 표준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델 중에 그 퍼듀 모델이라고 하는 제어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산업 표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산업 표준을 따라서 네트워크를 설계한 경우 자체가 일단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설계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번 네트워크를 설계해 놓고 즉 제어 시스템이나 설비들 이런 거를 스마트화 시켜 놓은 다음에 그 사이트가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구동이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POC, POV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었고요. 또 오래된 장비는 교체하고 새로운 장비를 또 도입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분들도 퇴사하고 이직하고 새로운 분들도 다시 채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모르는 노드들, 즉 모르는 시스템이나 자산들이 제어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경우 혹은 그런 중요한 네트워크에 알 수 없는 장비,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경우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데 잘 모르는 장비, 즉 IP라든지 맥 주소, 담당자, 협력업체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게 우리 제어 네트워크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고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진 사례 혹은 우리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이거를 다 확인하면 좋다라고 나와 있는 참고서나 표준안, 권고안, 규제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있고요. 또 문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게 섹터별로, 산업군별로도 있고 국가별로도 있고 특정 계열사나 그룹사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걸 지킨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컴플라이언스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해서 누구가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러지도 않고 또 반대로 안 지켰다라고 해서 페널티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안에 예산이 없습니다. 혹은 지금 바빠서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강제화할 수 있는 드라이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근데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저 모든 규제안, 저 모든 컴플라이언스들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뽑아서 우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 항목이 어떤 거였냐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6가지가 대상이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OT 네트워크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네트워크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상행위라든지 악성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를 모든 권고안에서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세분화했느냐, 그 다음에 세분화는 세분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팔로우업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망분리, 일방향 통신 장비 이런 거를 적용하는 건 다 좋은데 적용한 이후에 계속 지켜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 이거를 두 번째로 계속 강조해서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DB를 계속해서 최신화시키면서 최신의 바이러스들, 멀웨어들, 공격자들의 시그니처들 이런 거를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느냐, 이 위협 인텔리전스의 도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 사고를 아예 안 당하겠다는 잘못된 전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해킹 사고를 당했다 혹은 이렇게 다운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복구할 수 있는가, 정상 상태로 얼마나 빨리 넘어갈 수 있는가 해서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저장해 놓는다든지 혹은 뭐가 다운됐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바로 안다든지 이런 거를 항상 보고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취약점들을 알고 있는가, 우리 회사에 로그4j가 있는지 혹은 핵심 설비에 무슨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게 어떤 버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중요 포인트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취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뭐냐면 정확한 버전, 뭐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이기 때문에 취약점을 당장은 조치할 수 없더라도 일단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제조사를 선택해서 운용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제조사와 그 다음에 공급망이라고 하죠.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 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자산 자체는 A라는 회사였는데 A라는 로봇을 보니까 그 운영체제 안에 따로 돌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는 또 다른 B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거였고 이런 식으로 안전하지 못한 제조사가 안전한 제조사에 포함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는데요. 이걸 잡아낼 수 있는지 항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맥주소까지만 보게 되면 앞에 제조사는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 제조사를 보면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권고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제조사 목록이 있습니다. 그 제조사가 일단 그 맥을 갖고 지금 우리 회사 혹은 우리 고객사, 제조사, 제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지 이걸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세션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중간에 좀 잠깐 흐름을 놓치셨거나 뭐 잠깐 뭐 이렇게 일이 있으셔서 나갔다 오거나 해서 오늘 세션을 못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저 세 줄 요약만 들으시면 제가 오늘 한 내용, 30분 동안 발표한 내용의 한 8, 90%는 이해하고 집으로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OT ICS 보안이라는 거는 모든 정보 보안 사고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모든 공격 타겟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타겟이 되게 됩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실제로 많이 고도화가 돼서 산업 분야, 일상 스마트 가전들이 많이 스마트화가 이미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잘 수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매력적인 공격 타겟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고 마지막은 예방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럼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다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혹은 뭐 저희 회사에 컨택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였고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Q&A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주최 측을 통해서 컨택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OT ICS 보안 2CSG의 나연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